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뿐 아니라 이제 모든 분들이 우리가 언론하고 거의 함께 살다시피 하면서도 막상 언론이 뭔지 또 왜 필요한지 그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잘 모른다기보다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알기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언론이라는 용어가 익숙한 세대도 있지만 또 요즘 사람들은 언론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미디어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매스미디어, 미디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그럼 언론과 매스미디어는 같은 말일까요? 여기 사실은 밑에 보면 해답이 있어요. 같지 않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 여기 써 있는 대로 우리 이제 언론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그냥 언론 그러면 네, 신문 주로 많이 생각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문 다음에 두 번째 네, 방송 그죠? 방송 중에서 요즘 주로 이제 뭐 라디오보다는 텔레비전이겠죠. 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뜬금없이 언론 얘기하는데 영화는 왜 넣어놨을까? 영화는 언론은 아니지만 매스 미디어입니다. 자, 거기서 뜻하는 매스라는 것은 대중을 향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향해서 보낸다라는 뜻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내용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 반복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행 부수가 많다고 하는 신문이 조 무슨 신문인데 그 신문이 뭐 한 200만 부 자기네들 말로는 한 300만 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 그건 아닌 것 같고 한 200만 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내용을 200만 부를 계속 다 찍어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 똑같다. 그래서 대중이라는 뜻도 있고 대량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매스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는 미디엄의 복수형입니다. 자, 미디엄 우리 여성분들 잘 아시죠? 미디엄. 예, 미디엄 뭡니까? 그렇죠. 그 스몰, 그 다음에 라지, 그 다음에 미디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제발 미디엄에서만 멈춰줬으면 하는데 이놈게 자꾸 라지로 가려고 하고 라지까지만 가도 좀 참겠는데 엑스라지 깨딱 잘못하면 2엑스라지. 미디엄이 연세 드신 분들 40대 한 이상 50대 된 우리 여성분들의 아마 로망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거의 복수형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인데 여기서 뜻하는 건 중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두 가지를 이어준다. 그러니까 매개를 해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으로 제작된 어떤 내용하고 대중하고를 이어주는 어떤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그냥 번역해서 얘기하면 매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매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신문이 대표적인 언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문도 당연히 매스미디어죠. 그죠? 똑같은 내용의 거를 많은 신문은 뭐 한 몇백만 부 그리고 어떤 거는 뭐 1000부 나오는 신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도 언론입니다. 근데 방송은 텔레비전은 100% 언론일까요? 아닐까요? 텔레비전 우리 그냥 텔레비전을 언론이라고 부릅니다. 언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텔레비전 속에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20% 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매스미디어이고 언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무슨 뭐 요즘 좋아하는 예능 프로, 무슨 뭐 꼬마 애들 나와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프로,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언론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건 언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영화는 1000만 관객을 막 동원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1000만 관객 동원. 자, 영화 1000만 관객 동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거는 분명 없이 매스미디어죠. 근데 영화를 갖다가 언론이라고 우리가 하질 않죠. 자, 그럼 여기서 차이가 나왔을 거예요. 뭐가 언론이고 뭐는 매스미디어이기만 한 건지. 뭐가 차이일까요? 시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뭔가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이게 언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론이라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스타일의 언론이 생긴 거는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에 들어서 활발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뭐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는 그렇게 뭐 매스미디어라고 할 수까지는 없었고. 자,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남의 나라까지 할 건 없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도를 한번 좀 보면은 조선시대에는 정부 기구로서 여기 보면은 사관원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헌부, 홍문관 요라고 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구를
아예 정부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장관격인 게 대사관, 여기가 대사원, 홍문관은 대홍문이 아니라 대재학 이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요 중에서 제일 특이한 건 요 사관원이라는 건데, 요 간자가 말이에요. 한자로 보면은 간할 간자인데, 간하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바른 말을 하는 것을 간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건 간한다고 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인마 담배 끊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간하는 게 아니라 뭐 아버지로서 명령을 하든지 충고를 하든지 조언을 하든지 하는 거고, 아들이 거꾸로 아버지한테 아버지 연세도 드셨는데 건강 생각하시오, 담배 끊으시는 게 어때요? 이건 간하는 게 되고, 예? 자, 그게 간이라는 뜻인데, 요 사관원에서의 그 아랫사람과 윗사람은 누구였겠어요? 네, 그렇죠. 임금과 신하. 뭐 정확하게는 백성인데, 그 당시 백성들은 뭐 요즘처럼 뭐 말하고 뭐 촛불 들고 나오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 제도가 보장된 임금들, 관리들. 근데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냐면은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임금님 뭐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왜 지금 태풍도 불고 뭐 해서 뭐 우리 민심이 흉흉한데 이렇게 매일 고기 반찬만 드십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뭐 그 정도는 제가 그냥 쉽게 예를 들은 거지만, 그거보다 이제 더 국정에 중요한, 얼마나 미움사겠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임금이라고 하더니 그냥 저놈 새끼 모가지를 확 잘라버리고 싶겠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죠? 근데 요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요즘 언론들이 뭐 대통령에 대해서든 누구에 대해서든 야당에 대해서든 여당에 대해서든 비판을 하는 게 언론이니까 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하듯이, 사헌부는 이제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 요즘 지금 한참 얘기 나오는 뭐 검찰개혁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검찰하고 감사원하고 뭐 이걸 좀 섞어놓은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관리들, 공무원들, 요즘으로 따지면 공무원이나 관리나 양반 사대부들 이런 쪽을 주로 잘잘못을 감시하는 걸 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번거지 같은 거 쓰고 막 방맹이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게 뭐예요? 예, 포도청, 포졸. 근데 요즘 순경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로 담당하고, 사헌부는 주로 일반 백성은 별로 타치를 하지 않고, 홍문관은 조금 성격이 달라갖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인데, 뭐 굳이 뭐 명칭을 붙인다면 뭐 국립대학 뭐 이런 거 비슷한 데인데, 여기서 이제 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홍문관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왜 이게 들어가 있냐면, 임금을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임금이 되고 난 후에도, 임금 되기 전에 뭐 세자, 뭐 왕자 이럴 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임금 되고 나서도 매일, 또 하루도 안 쉬고 매일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 교육 내용이 뭐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건 물론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뭐 중국의 뭐 공자님 말씀, 뭔 말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그런 역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도 이 사관원만큼 여기서도 간접적으로, 지금 뭐 옛날에 요임금은 어땠고 순임금은 어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망했던 임금은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임금에 대해서 빗대어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가 역대 성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임금들을 보면은, 이 홍문관에서 주최하는 걸 경연이라고 하는데, 경연에 빠지지 않고 결석 안 하고 잘 나가십니다. 근데 되게 문제가 많다고 하는 임금들, 조선시대 가장 문제 많은 임금 누구? 예? 조선시대 가장 폭군이라고 하는 사람, 예, 연산군. 연산군은 1년에 많이 나가면 한 번 내지 2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안 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금 다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한다고 하면은, 말과 글로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따지고 비판하고 하는데 어원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라고 하면은 그런 기능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원시부족이라고 하는 뭐 이런 사회 속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있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언론이 없으면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지를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얘기를 지금 주로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보시다시피
아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신문, 방송, 영화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말고 무지하게 많죠. 그죠? 우리가 매스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뭐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 손에 하나씩 다 들고 계신 폰, 그죠? 스마트폰. 그것도 그냥 폰이 아닌, 그냥 폰과 스마트폰은 좀 달라요. 그냥 단순히 편해진 것 차원이 아니라, 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가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가 폰이라고 하는 전화로서의 기능을 하루에 몇 번이나 쓰나 보면 그건 사실 얼마 안 돼요. 전체 쓰는 기능으로 따지면 한 10%도 안 되고 나머지 90%는 다 다른 쪽 기능으로 씁니다. 그죠?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방송 중에서도 뭐 케이블 텔레비전, 뭐 위성 방송, 그 다음에 뭐 IPTV 뭐 무슨 등등 해갖고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죠? 여러분 채널이 우리나라에 텔레비전 채널이 몇 개쯤 될까요? 3개? 50개? 사실은 저도 질문한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신문방송 교수를 했다고 하면서도 왜 모르냐면은 어제까지 있다가 오늘 아침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때 통계를 갖고 얘기하느냐. 근데 대략 한 250개 정도 됩니다. 대략 250개. 우리가 주로 왔다 갔다 보는 거는 한 뭐 20, 30개, 한 20여 개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등록되어 있는 것만 다 따지면 한 250개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언론은 오히려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위축됐다. 언론이 위축됐다는 얘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문이나 방송 속에서의 언론과 해당되는 기능, 방송, 텔레비전 속에서 언론과 해당되는 기능 같은 건 오히려 상당히 많이 위축돼 버리고 그 자리를 다른 미디어들이 다 차지해 버려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 실종 시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터넷이 이제 가장 큰 적이죠. 인터넷에 등장해요. 제도권 언론들이, 그 제도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 대표적인 신문,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제도권 언론들인데, 이것들이 특히 SNS가 최근에 들어서 아주 대중화되면서 영향력이 감소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요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요 유튜브. 자, 우리나라 국민이 한 달 평균 유튜브에 접속하는데 우리 국민 전체가 쓰는 시간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380억 분이래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쓰는 거 380억 분. 그래서 한 4천만 국민 정도가 우리 스마트폰을 쓴다고 치고, 대략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100분 정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연세 드시고 하는 분들은 별로 유튜브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빼고 누구 빼고 뭐 이렇게 빼고 나면은 많이 쓰는 사람은 한 200~300분 쓰는 사람도 있고, 0분 쓰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200~300분 쓴다는 것은 하루에 300분 쓴다고 치면 하루에 최하 10분 이상씩은 쓴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유튜브 채널 이 중에서도 뭐 보신 분,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도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길면 유튜브가 벌써 재미가 없어서 안 하려고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뭐냐면 유튜브로 대표되는 1인 방송들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방송이라는 게 하나의 틀을 갖추려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의 틀이 갖춰졌는데, 어떤 개인 혼자서 하다 보면은 별다른 특별한 책임감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내뱉고, 어떤 경우에는 돈벌이를 위해서, 어떤 경우는 인기를 위해서, 어떤 경우는 뭐 다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이제 뒤섞여 갖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뭐가 과장인지, 뭐가 현실인지가 구분이 안 나는 그런 상태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조사한 거예요. 지난 9월 17일자 신문에 나온 거니까 뭐 불과 한 달도 채 안 된 조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신뢰도를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언론 매체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 순위에 들른 것만 올려놓은 겁니다. 자, 보니까 JTBC가 1등인데 2등이 유튜브입니다. 대단하죠? 15.2가 최고 신뢰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뭘 가장 신뢰하느냐라는 걸 1순위로 꼽은 거예요. 그 점수가 아니라 그래도 15.2%의 사람들이 JTBC를 제일 1등으로 꼽았고 2등으로 꼽은 게 유튜브입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게 또 있어요. 조선일보가 등수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5등. 예? 5등이니까 꽤 높은 등수예요. 신뢰도에서.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 못 믿겠다. 그거는 1등이에요. 그것도 24%나 압도적인 1등이야. 여기는 어스피스하게 등수가 내려가는데 야너 혼자 막 24% 그것도 참,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참 그것도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죠? 자, 보면은 여기 전통적인 언론이라고 들어있는 게 JTBC도 이거 사실 전통 언론은 아니죠. 그죠? 이거 케이블 TV로 생겨난 지 불과 얼마 안 됐고 KBS, 조선일보, MBC 요 정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네이버하고 다음이 들어있는데 네이버나 다음은 사실은 언론이 아니에요. 왜 언론이 아니냐면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기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네이버를 통해서 봤는데 실제 본 거는 조선일보 기사일 수도 있고 한겨레신문 기사일 수도 있고 연합뉴스, 그러니까 야들 둘은 사실 빠져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거는 그냥 통로만 제공한 것 뿐이니까. 자, 그래서 작년치하고 몇 년치를 보니까 2년 전에 유튜브에 믿는다 신뢰도가 0.1%였대요. 그런데 2년 사이에 12.4%로 확 올라간 겁니다. 저도 이 통계 자료를 접한 거는 사실 지난주에요. 이게 9월 17일 날 나온 건데, 우연히 도서관 가서 이렇게 자료 뒤적거리다가 이제 찾아, 그래서 요게 표도 조금 그냥 있는 그림 그대로 따다 붙이는 바람에 좀 이게 표 순서도 좀 안 맞게 되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유튜브가 과연 2위에 올라가야 할 만큼 이렇게 됐냐. 이게 좋은 현상이냐, 나쁜 현상이냐, 이런 거에 대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썩 좋은 현상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겁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기존 언론들이 소위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이라기보다는 기성 언론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바람에 이 유튜브 같은 게 위를 치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얘기가 이제 제가 자치 분권하고 언론하고 관계를 얘기를 하러 왔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자치 분권, 그거는 제 앞에 두 분인가? 제가 오늘 세 번째입니까? 네. 네, 그럼 앞에 두 분이 특히 바로 지난주 했다는 내 친구는 그게 완전히 자치 행정이 그 사람 주 전공이니까 아마 잘했을 거예요. 친구라 그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자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앞에 행정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신 분들이 지방자치 전공이라든지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잘 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자치라는 거하고 분권이라는 거를 좀 한번 그분들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자, 자치라는 건 스스로 다스리는 거고, 그죠? 분권은 권력을 나누는 게 분권입니다. 자, 그럼 권력이란 게 뭘까요? 권력, 힘, 그쵸? 권력 힘이죠. 네, 그 힘이 무슨 힘일까? 쌈자라는 강호동이 같은 그런 천하장사의 힘도 있을 것이고, 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정권, 예, 결정권. 예.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되게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한 거를 보면은 한정된 자원을 나눠줄 수 있는 아까 말씀대로 책임, 권한, 힘 이걸 가진 것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 자, 한정된 자원이란 것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있겠어요? 돈이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만약에 600조다 그러면 부산시에 얼마나 갈 거냐, 그 중에 연제구로 또 얼마나 갈 거냐, 이게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꼭 어떤 지역으로 가는 거 말고 어떤 사업에 국방비에 얼마를 쓸 거냐, 복지에 얼마를 쓸 거냐, 이런 거를 누가 나누냐면은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구성에서 나누는 거죠, 그죠? 자,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권한일 거고, 또 다른 한정된 자원이 또 뭐 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자리 있죠. 장관짜리, 뭐짜리 있잖아요. 그죠? 요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그죠? 그 자리가 법무부 장관 자리가 뭐 5천만 개다 그러면 시끄러울 일 하나도 없어요. 5천만 개가 아니라 1,000개 정도만 돼도 하나 안 시끄러워. 100개만 돼도 하나도 안 시끄러워요. 근데 달랑 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따지자고 들으면. 그게 뭐 누구 주장에 맞건 틀리건 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게 권리입니다. 그런데 분권은 그거를 어떻게 하자? 나누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돈이 있는데 누가 와서 나누자.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자식이 나눠달라고 해도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자식이 나눠달라.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 이제 자녀들을 이미 출가시켰거나 앞으로 뭐 출가를 시켜야 할 정도에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만약에 한 대학교 한 3학년쯤 다니는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하는 내 자식이 나타나갖고 저 결혼할래요, 뭐 장가 갈래요, 시집 갈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사고 쳤냐,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 좀 황당하겠죠, 그죠? 좀 황당할 거예요. 좀 황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황당했다가 또 아직 지금 말씀대로 이 자식이, 혹은 얘가 사고 쳤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뭐 그건 아니라고 해. 또 그건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생각 들겠어요? 얘들이 잘 살까? 그죠? 잘 살까? 그잖아요? 잘 살까? 글쎄, 자치분권이라는 걸 꼭 거기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얘가 잘 살까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도대체 이놈들이 뭘 먹고 살다는 얘기냐.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얘들이 도대체 뭘 먹고 예를 들면 딸이 그랬다고 칩시다. 네 신랑 될 놈, 그놈은 뭐 하는 놈이냐 그랬더니 걔는 나랑 같은 과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럼 더 안심해지는 거야. 이게 똑같이 대학 3학년짜리 둘이 요즘 취업도 하기 힘들다는데 졸업도 안 한 놈들이, 그죠? 그게 실제로 얘들 뭐 먹고 살 거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집이 뭐 어마어마하게 부자거나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나 니들 못 먹게 살린다. 그럼 니네가 좋아서 한다는 걸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든지 마음대로 할 자신 있으면 해봐.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놈아 죽일 놈아 뭐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조곤조곤 붙잡고 얘기하시는 분도 여러 형태겠지만 하여튼 그 바탕에 깔린 거는 그거겠죠. 자, 두 번째. 그건 이제 단순한 돈의 문제예요. 먹고 사느냐 못 먹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얘들이 제대로 애나 키우고 앞가림하고 살 수 있냐. 그건 판단력, 뭐 일을 결정하는 능력, 이걸 따지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랬더니 뭐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졸업하면 이렇게 하고 취직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애는 이렇게 하고 뭐 언제까지 해갖고 잘 낳고 이렇게 해서 잘 살겠습니다 하고 막 계획을 구절절하게 쫙 막 계획 세운 놈처럼 막 쫙 브리핑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네? 이렇게 하고 이제 허락을 하려고 그러는 판에, 그런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저 지분 좀 하나 해주셔야 되겠어요. 전셋집이라도 있어야지. 그럼 얼마인데? 뭐 요즘 부산 전셋집 시세가 얼마쯤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2억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인마 2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욕이 나오는 거야. 그죠? 솔직하게. 자, 이게 우리 자치분권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자치분권하고 이게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중앙정부. 아니면 부산시의 입장에서 보면 연제구와 부산시의 관계. 또 같은 또 관계라고 불려요. 부산시와 중앙정부의 관계. 그 관계가 또 좁혀놓으면 부산시와 연제구의 관계, 연제구 속에서 다른 동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쭉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별로 다른 나라하고 달리 분권을 해본 역사가 별로 없는 나라예요. 지금 여기 보면 보시다시피 1995년에 초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한 것이, 물론 옛날에 60년대 잠깐 한번 했던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본격적인 게 지금 한 20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아니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 달리 단일 민족 국가고, 그 다음에 언어도 단일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저 영어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다 쓴다고 하는데 정작 영국에서도 말이에요. 영국에 가면 영국에서도 저쪽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거기 영국입니다. 아일랜드는 영국이 아니고 북아일랜드라고 이 반쪽 위에 있는 쪽은 영국 국토인데 거기 가면 영어 잘 안 쓰고 잘 몰라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뭐 제주도하고 부산하고 대전하고 사투리가 좀씩 있을 뿐이지 제가 말하는 스타일 보면 촌놈 같죠. 그죠? 요렇게 사투리가 좀 있을 뿐이지 별로 뭐 언어 갖고 통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훨씬 작은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도 보면 뭐 소수민족이 여러 개씩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경상족, 전라족, 무슨 뭐 충청족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린 다 단일 민족. 남북한 합하면 우리가 좀 8천만까지 채 안 되고 한 800만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한 8천만 가까운 나라가 완전 단일 민족으로 되어 있는 나라 사실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강의하러 오면서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딱 1시간 반, 뭐 여기까지 오는 데는 1시간 반 좀 더 걸렸죠. 근데 부산역까지 도착하는데 딱 1시간 반. 얼마나 좁아요. 그죠? 서울까지 가봐야 2시간 반. 그죠? 서울에도 2시간 반 만에 왔지. 자,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쪼개갖고, 거기다가 통일신라 이후에 약 1300, 몇 년이더라? 1360년 정도가, 우리가 1350년 정도 되겠네. 668년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1350년 동안을 단일 국가 체제로, 그것도 굉장히 중앙 집권화된 국가 체제로 쭉 유지가 되어 온 겁니다. 자, 아까 자치분권 하려면 뭐 있어야 된다고 했냐면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된다. 시집장가 보낼 때 조금 똑같은 거죠. 너 먹고 살 재간이 있냐라고 할 때. 미국의 예입니다만 미국 캘리포니아에, 미국에 있는 한 주, 캘리포니아라는 한 주의 GDP가 전 세계로 따지면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를 하나의 국가라고 치고. 자꾸 제가 질문하니까 여러분들 자꾸 황당해지는 것 같아서. 자, 세계 GDP 1위 어디예요? GDP 1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나라. 미국이죠. 2위. 중국. 2위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만약에 캘리포니아를 하나의 나라로 치면 5위가 캘리포니아랍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 순위가 혹시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만약에 가정입니다. 프랑스라는 나라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캘리포니아 한 주보다 적대요. 그게 6위랍니다. 6위.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현재 순위는 5위인데 캘리포니아라는 주를 갖다 거기다 만약에 넣는다고 치면은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잘 사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기 실리콘밸리니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이니 뭐 등등등 하는 것들이 다 그 동네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땅덩어리도 넓고 뭐 여행 가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 땅 넓이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우리 남한 땅만 갖고 따지면 한 5배 정도 될 거예요. 남한 땅만 가졌을 때. 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치국권 하자고 큰 소리 꽝꽝 칠만 하죠. 자, 노골적으로 말해서 미국의 다른 주 다 빼고, 우리끼리만 살면은 세금 딴 쪽으로 안 가고 우리끼리 걷어서 우리끼리 하면은 1등으로 살 수 있는데, 자기네들끼리만 하면은 1인당으로 돌아가는 걸 따져.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그죠?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면 뭐 하나 이렇게 시원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죠.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여기 뭐 자치위원장도 계시고 구의원도 계시고 해서 뭐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우리 현실이 또 사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결혼하겠다는 애들 하는 거나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하려면은 뭐가 갖추어져야 되냐면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겨납니까? 그건 안 생겨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권한을 나눠달라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싫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싫은데 그걸 나눠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민들의 힘으로 이제 나눠주라라고 얘기를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연재 구청장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재 구민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요걸 토이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요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 땅덩어리가 11.8%입니다. 그 수도권 내 땅이 11.8%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인구의 51%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요 통계는 조금 전 통계인데, 자, 그러면 땅은 10분의 1인데 인구는 반이 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5배가 조밀하게 사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수도권으로 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집권화되어 있는 것이 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해서 억울한 것이고, 그러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좋냐? 여러분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제가 수도권 사람들 다 대변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도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음식값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비싸답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서울보다 앞서 있는 그 도시들, 그러니까 도시만 갖고 한 거예요. 국가가 아니라. 도시들이 어디 있는가를 보니까 여러분 생각에 뉴욕이 서울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비쌀 것 같죠? 그 다음에 도쿄 비쌀까요? 쌀까요? 일본, 도쿄. 비싸요. 비쌀 것 같죠? 안 비싸대요. 안 비싸고, 서울보다 앞에 서 있는 5개 나라, 아니 5개 나라가 아니라 5개 도시는 공교롭게도 다 어디에 있는 데냐면 스위스하고 저기 저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 뭐 하는데 그 도시국가에 있는데, 스위스는 원래 물가가 무지하게 비싸요. 여기 스위스 여행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특히 패키지 여행 가면은 되게 스위스는 이렇게 유럽 5개국, 4개국 어쩌고 해서 막 스위스 가서 막 마테오르는 막 가서 뭐 융프라고 가서 아우 야호 해야지 그랬는데, 가면 막 이렇게 쫙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스위스 다 봤죠? 그걸 쫙 한다고. 왜 그러냐면 물가가 하도 비싸니까. 밥 한 끼를 먹이려면 엄청나게 드니까. 뉴욕보다 도쿄보다 비싸답니다, 서울이. 그냥 평균 음식값, 그러니까 물가가 아니라 음식값이에요, 음식값. 자, 거기서 사는 사람, 서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 다니는데, 예를 들면 뭐 국민은행 다닌다고 칩시다. 서울 국민은행 직원이 부산 국민은행 직원보다 봉급을 3배 받는다. 그러면 뭐 행복하겠죠. 그죠? 돈도 많이 받고, 비싼 음식 사 먹어가면서 비싼 집에서 살면 행복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아요. 뭐, 거기라고 해도 뭐 수입이 그렇게 더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물론 뭐 돈 잘 버는 이재용도 있고 이건희도 있고 정몽구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제 다 그분들 서울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그렇지만, 자, 그런 거에서 보면은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기형적인 이런 것이 과연 이게 꼭 행복한 거냐, 우리 국가 전체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저렇게 뭐 나와 있고,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이건 현재 헌법이고, 그래서 이렇게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개헌이 아직은 되질 않아서 무산돼 갖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관심사는 죄다 어디가 있냐면은, 나는 몸에 부산만 살고 있을 따름이지 내 관심사는 청와대나 아니면 여의도에 대부분 가 있습니다. 그죠? 지난 주말에 뉴스 보신 분들은 다 한쪽 군 저쪽 광화문 쪽에서 모인 거, 그거 끝나자마자 서초동 쪽에서 모인 거, 그게 사실 부산 사시는 여기 여러분들하고 별 관련 없어요. 그죠? 혹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중에 한 분이 부산 출신이라니까, 그 한 분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그분이 이제 부산 출신이라 혹시 뭐 사돈의 팔촌쯤 이렇게 연관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거하고는 사실 별 상관없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도 우리 모든 관심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잠자고 하는 것이지, 정치 공간이라든지 경제 공간이라든지 이런 문화 공간에서 역할을 거의 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도 죄다 그쪽에 가 있다.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네 나라 대통령인데, 자기네 대통령인데, 우리는 트럼프 엄청 잘 알아요. 그죠? 마치 옆집 아저씨만큼 잘 알아. 우리 옆집 아저씨 얼굴 생김새나 이름은 정확하게 몰라도 트럼프는 진짜 엄청 친한 것처럼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 사람들, 자기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 지역 뉴스가 먼저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캘리포니아, 그럼 캘리포니아. 그것도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로스앤젤레스, 예를 들면 뭐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대한 뉴스를,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네 삶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부산에서 나오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뭐 이런 거를 열심히 보는 거하고 나의 삶하고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중앙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고, 예를 아까 지금 말씀한 대로 저 신공항 얘기했는데, 신공항도 부산 주민들이, 아니면 뭐 부산만 관계된 건 아닐 테니까 뭐 경남, 뭐 요즘은 경북까지도 관계가 돼 있을 테니까 뭐 여기 이렇게 해서 협의해갖고서 알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뭐 해갖고 어디다가 입지 정하고 예산 내려주고 해야만이 공항이 생기고,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니까 여기서 이 지역에 관한 뉴스를 우리가 열심히 안다고 해서 내가 상당히 큰 변화도 없고 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시스템적인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권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걸 보면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을 내리고, 참여할 뿐 아니라 결정도 내리고, 그래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책임까지 지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고 자치분권입니다. 그죠? 참여해서 결정 내리고, 그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책임도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요거의 앞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참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알아야, 우리말로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내가 뭘 알아야지 참여를 하지. 그냥 가서 나 참여하고 싶다고 해도 참여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뭐 생각이 바뀌면 뭐 행동이 바뀌고, 아니다, 뭐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뭐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뭐 이런 얘기 막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누가 왜 아침마다 또 친절하게 카톡 같은 데다 그런 거 꼭 이렇게 막 보내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막 나오는 얘기처럼, 자, 여기서 제일 앞 단계, 의식이,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의식이 있어서 참여해서 결정을 내려갖고 책임을 지는 거. 자, 그런데 이 의식을 누가 만드냐? 의식을. 물론 내가 만듭니다. 의식은 자기가 만드는데, 가만히 있는데 의식이 어디가 그냥 뚝 해서 탁 떨어져서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죠? 자, 의식은 뭐에 의해서 생기냐면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생깁니다.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외부적 자극은 뭐 자극이라고 해서 뭐 어디 꽉 찌르고 꼬집고 하는 게 자극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뭔가 받음으로 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교육입니다. 교육. 가장 대표적인 게, 그죠? 교육. 지금 여러분 교육받고 계시잖아요. 교육받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가서, 아, 그렇구나. 아, 언론이 그런 거래. 그러고, 뭐, 그 사람 키는 쬐그만데, 뭐, 말은 재미나게 잘하대. 뭐, 예를 들자면.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교육만 받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그런 게 또 있죠. 내가 바로 옆에 있는 뭐 누구하고 얘기하고, 가족하고 대화하고, 친구하고 얘기하고, 아니면 직장에서 하고, 뭐 거래처 하고, 이런 것도 이제 다 나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집단적으로 크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언론입니다. 그죠? 자, 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까 예를 들자면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신뢰한다 5등 였잖아요. 신뢰한다 5등. 그랬는데, 신뢰하지 못하겠다 1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조선일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조선일보가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조선일보의 말이라면 다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5등 정도까지 된 거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하는 말은 그런 새끼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1등을 만들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즉 뭐냐면 그들로부터 자극을 받았는데 나의 의식에 미치는 데 있어서 하는 그런 영향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조선일보의 문제든 뭐 유튜브의 문제든 아니면 한겨레 신문의 문제든 무슨 JTBC의 문제든 간에 우리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편식 현상입니다. 편식. 우리 음식도 편식하면 안 좋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편식하지 마라 소리를 매우 많이 들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주로 손자, 자식, 뭐 누구한테 편식하지 마라고 이제 주로 잔소리를 하는 입장일 때 뭐라고 하냐면은, 너 그렇게 음식 가려 먹고 골라 먹고 뭐 안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건강에 안 좋아. 응? 키가 안 커. 뭐 발달을 제대로 못해. 뭐 이런, 뭐 두뇌 발달이 안 좋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정보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먹는 음식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지만, 정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머릿속에 입력되는 정보가 얼마나 나한테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정보가 같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제가 뭐 구체적인 신문 이름을 얘기해서 좀 뭐합니다만, 가장 양극에 서 있으니까 조선일보로부터 받는 정보, 한겨레 신문으로부터 받는 정보를 두 개를 다 받아서 뭐 두 신문을 꼭 보시라는 뜻은 아니고 두 개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판단해 보니까 뭐 조선일보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이거는 한겨레 신문 말이 맞는 것 같아. 경우에 따라서는 100이면 다 한겨레만 맞고 100이면 100 조선일보만 맞을 수는 없겠죠. 어떤 경우는 조선일보 주장이 타당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한겨레나 무슨 경향신문 말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나하고 다른 쪽 생각을 가진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의식에서 쳐내버립니다. 자, 그게 그렇게도 생겨날 수 있는 게 이제 확증 편향. 그러니까 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쪽의 정보만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편향이 되는 거예요. 아까 유튜브가 신뢰도 2위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유튜브 보신 분들 뭐 대부분 다 보셨을 테니까, 그 중에 이제 뭐 노는 거, 뭐 애들 뭐 장난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주로 정치와 관련된 거, 무슨 그런 뉴스 채널 비슷하게 운영하는 거 보면 양크게요. 그죠? 양크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쪽 거를 좋아해서 이쪽 거만 보다 보면 그쪽 논리로만 가게 됩니다. 그쪽 논리로만. 지역 분권화, 자치 분권을 정말로 이제 주장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자, 앞에 다른 분들 강의 뭐 잘 하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분권이라는 게 필요한 거는 왜 분권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게 가장 큰 목표는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애들도 알다시피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이 주인이려면 크게 봐서는 국민이지만, 크게 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걸 좁혀가 보면은 부산 시민, 더 작게는 연재 구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주민,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파트 주민들이 내 아파트의 문제를, 내가 사는 집의 문제를 내가 결정해서 우리가 편하게끔 하는 게 아파트 주민으로도 당연히 권리죠. 그죠? 근데 누가 이웃 사는 아파트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와서 이 아파트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색깔을 왜 저렇게 촌스러운 저런 색깔을 칠해, 다 파란 색깔로 칠해, 예를 들어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파트에서 내가 도색을 뭐를 할지, 화단에다 뭘 심을지, 뭘 어떻게 할지, 뭐 이거는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죠. 좀 간단하게 지금 아파트 주민 얘기를 했지만, 좀 확대하면 연제구입니다. 더 확대하면 부산 시민이고, 그것들이 다 모여진 것이 이제 결국 국민인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말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촛불 만들고 나가서 뭐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여기서 따는 나라는 것은 꼭 개인의 나뿐 아니라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그 민주주의죠. 그러려면은 첫걸음이 사실은 자치 분권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집권적으로 쭉 해오면서 마치 자치 분권이라는 것을 인심 쓰듯이 나눠주듯이 갖은 떡을 가지고 이만큼씩만 조금만 더 맛봐 이렇게 하고서 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해야 되는 것처럼 아까 제가 권리 가진 거, 내가 갖고 있는 권한 가진 것을 나눠달라고 하면 다 누구나 싫다고 했잖아요. 이미 갖고 있는 데는 싫죠, 당연히. 싫은 것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못 믿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자식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서 잘할까? 뭐 이런 생각. 자, 그래서 그것들을 하려면은 뭐가 살아있어야 되냐면, 언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언론이.
여러분 개개인이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연재 구민이다 하더라도 내가 돌아다니면서 나의 불편함을 느꼈던 건 나의 생활 반경이라든지 내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 속에서 느낀 것이지 연제구 전체를, 부산시 전체를 알 수는 없죠. 근데 그것을 우리 대신 해주는 것이 누구냐면은 언론이죠, 언론. 그런데 우리는 뭐에 언론은 잘하냐면은 전국적인 거, 전국적인 거, 그래서 청와대와 관련된 거, 무슨 뭐 여의도와 관련된 거, 뭐 강남에 관련된 거, 이런 걸 막 시끌한 내용까지 막 딱 보도해갖고 잘 알아요.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막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까지, 어떤 연예인 아무개하고 아무개 이혼한다 그러면 걔들이 어떻게 싸웠나 하는 것까지도 막 다 알아. 근데 그거 사실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죠? 아무 필요. 정작 내가 알아야 될 거는,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나의 영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린 정작 그건 몰라요. 자, 다시 여기 밑으로 보면은 우리 인체에 비유한다고 치면은 언론의 역할은 신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계. 자, 신경계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가 내 몸을 유지하고 먹고 살고 하는 데는 신경계는 아주 관련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저게 없다고 해서 큰일 나지는 않아요. 큰일 나진 않죠. 예를 들어서 이 치료하러 갔는데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신경 죽이고 이 치료하잖아요. 신경은 죽여도 별 상관없이 한다고. 그런데 신경이 만약에 부분적으로 여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 죽인 건 상관없겠지만 나의 모든 내 입에 있는 이 치아의 신경을 다 죽였다 그러면 이놈이 썩는지 빠지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씹어도 제대로 씹었는지 안 씹었는지 뭐 이걸 전혀 모르겠지. 내가 딱딱한 걸 씹고 있는지 물렁거리는 걸 씹고 있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신경이 없다고 해서 살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신경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라든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 언론, 예를 들면 KBS, MBC, 그 다음에 무슨 뭐 조선일보, 뭐 경향신문, 뭐 중앙일보,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은 지역에 있는 언론들, 그 중에서도 부산일보, 국제신문 정도는 어디에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으냐면은 팔과 다리 이런 정도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런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그보다 한 단계 아래 또 신문이 있죠. 우리 구 의원님은 혹시 아세요? 그 뭐 예를 들면 연재 구민만 대상으로 하는 신문 이런 거, 예, 연재 신문이라고 있습니까? 예, 자 그것들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냐? 우리 손가락 끝에, 발가락 끝에 이런 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부산일보 국제신문은 나의 손이라기보다는 팔, 다리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뭐 KBS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가장 중추신경, 뇌 뭐 이런 데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재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손끝에, 발끝에 있는 이런 거. 자, 손끝, 발끝에서부터 신경이 돼야 내 팔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해서, 물론 전달 체계는 여기서부터 옵니다. 뭐 두뇌로부터 오지만, 만약에 신경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썩든지 병들어 있어도 모르죠. 그잖아요. 그죠?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멍청하다고 할까요? 신경이 제일 둔한 게 어디라고 그러죠? 중병이 되기 전까지 잘 모르는데. 뇌? 뇌는 조금만 하면 스트레스만 받아도 그냥 머리가 빡빡 아픈데. 네, 간, 뭐, 췌장 뭐 이런 것들이. 위도 좀 예민해요. 근데 간이 비교적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간은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 간이 좀 문제 있네요 라고 내가 느껴서 진단받을 때 정도 되면 고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는 데는 초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빨리빨리 대처해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경이 잘 안 발달되어 있는 데는 썩는지, 곱는지, 아니면 뭐 상하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다가 비유해놓고 지금 다시 인체가 아니라 갖다 놓고 얘기한다면 수도권, 뭐 수도권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서울이죠. 서울 중에서도 여의도, 청와대, 강남 이런 쪽에 관한 거는 너무너무 발달이 돼 있어갖고 너무너무 좀 아주 예민할 정도로 막 딱 건드리기만 하면 탁 터질 만큼, 반면에 어떤 데는 도대체 뭔 일이 있는지 뭐 하는지 어쩐지 전혀 모르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우리나라의 언론 구조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공연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뭘 알아야지 내가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해야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자치분권의 자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늘 교육받으러 오신 분이 약 한 3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오실 때, 안 가면 안 된다고 누구한테 어거지로 끌려갖고 오신 분 별로 없죠. 그죠? 다 자기 발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아마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자치위원장도 계시고, 구의원도 계시고 해서 이제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누가 가라고 너 안 가면 안 돼. 예를 들면 저는 대학에서 이제 강의했는데, 대학 교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무기. 네, 그렇죠. 학점. 근데 학점하기 전에 뭐가 또 학점하기 위해서는 물론 레포트도 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또 그거보다 더 출석. 그렇습니다. 자, 출석 부르고 나중에 점수 봐서 점수 주는 거. 이게 그래서 저는 학생들 보고 교수님 학점 좀 잘 주세요. 그러면 야 임마 학점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니네가 제대로 해서 받아가는 거지 왜 학점을 내가 준다고 생각해. 그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줄 수 있는 거, 제가 휘둘릴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출석 안 왔다고 해서 왜 안 나왔어요? 그러고 뭐 혼내킬 것도 없고 내가 출석 부르는 것도 아니고 시험 안 보죠. 그죠? 레포트 다음 주까지 써내세요? 안 써내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별로 조시는 분 없어요. 제가 강의 경력이 한 40년 가까이 36년 했으니까 딱 보면 압니다. 자는지, 딴짓 하는지, 폰하는지 다 아는데 지금 여러분들 매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아주 그래서 제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와서 하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다 도대체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를 대략 보니까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여기는 신문이 아닌 것, 언론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봤더니 주로 신문을 통해서, 종이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게 11% 2017년 통계니까 약 2년 전이니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통해 얻는다는 게 약 5%, 그 다음에 컴퓨터, 집에 고정되어 있는 인터넷 한 게 22%, 아까 얘기한 다음 네이버 같은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고정 이동형 인터넷이니까 이건 스마트폰입니다. 그게 58%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보니까 신문 읽는 시간을 하루에 쓰는 시간은 약 5분 정도를 쓴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이용하는데 쓰는 시간은 155분.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밑이네요. 149분이니까. 자, 근데 요거는 좀 잘못된 통계예요. 제가 왜 잘못된 통계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는 뉴스 및 정보를 넣는데 필요한 거를 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아마 사람들이 답한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드라마 본 시간, 뭐죠? 이런 걸 다 포함시킨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하루에 한 약 7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왜 유튜브 보는데 쓰는 시간이 하루 평균 전 국민으로 따졌을 때 한 10분 정도 되는데, 만약에 20분, 그러면 전체 한 70분 쓰는 중에 20분 정도를 유튜브를 쓴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재미난 거.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건 우리나라하고 이제 외국하고를 비교한 거예요. 여기서 26개국이라는 것은 꼭 OECD 국가만은 아닌데 비교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더니, 다른 나라들은 지역에 관련된 뉴스가 뉴스 중에서 제일 톱입니다. 63%를. 우리나라는 중간쯤 됩니다. 35%. 근데 제가 보기엔 이 통계도 썩 맞는 통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가 1등이냐면은 범죄, 사건, 사고. 아까 이춘재 얘기했었던 거. 그 다음에
의외로 정치가 또 좀 적게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뭐 맛집 찾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육, 건강 뭐 이런 것들이 한국. 지역에 관한 것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죠. 요 다음 통계를 보면 더 놀라울 통계가 있는데, 국가별 지역신문을 보는 거. 아까 얘기한 지역신문에는 이제 여기로 따지면 부산일보, 국제신문, 그리고 아까 연재신문 같은 그런 신문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핀란드 같은 나라는 인구가 550만, 약 한 600만 정도 되는 나라인데, 땅덩어리는 우리보다 훨씬 크죠. 근데 거기가, 그, 지역신문을 보는 비용이, 이게 중앙지 빼고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56%인데, 우리나라는 8%로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 밑에 네덜란드가 있는데, 왜 네덜란드 빼고 꼴찌냐고. 네덜란드는 페이퍼 신문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주로 인터넷으로 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보는 걸로 그렇습니다. 근데 비교적 많이 보는 나라들을 보면 핀란드, 독일 뭐 이런 나라들 이렇게 우리가 쭉 이름 아는 나라들 이렇게 보면요, 비교적 어떤 나라들이냐면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하는 것처럼 뭐 OECD가 아니 GDP가 1위네 2위네가 아니더라 비교적 우리가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 주로 잘 사는 나라의 모델처럼 생각하는 데가 주로 북유럽 쪽들을 많이 하죠. 그죠? 자, 그런 나라들이 주로 여기에 주로 많이, 여기 칠레가 들어간 건 좀 저도 좀 의외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칠레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땅이 길어요. 남미 대륙에 거의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쭉 칠레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 저 남극에 가까운 데서부터 열대지방까지 이렇게 쭉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아마 중앙 언론이 이렇게 다 통제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제가 뭐. 자, 그런 나라들이 쭉 있는 거 보면은 역시, 지역 자치성을 가진 나라들이 비교적 잘 살고 좀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역 방송을 또 보니까, 자, 방송은 신문하고 좀 달라요. 신문은 부산일보는 부산에서 취재해서 부산에서 인수해갖고 부산에 있는 가정에다 배달을 합니다. 그죠? 근데 방송은 그것이 부산에 있던 서울에 있던 별 상관없이 전파가 다 가서 갑니다. 옛날 같으면 그 전파가 반드시 안테나가 있어야만 이렇게 쫙 갔는데, 요즘은 안테나 별 필요 없죠. 그죠? 위성으로 해갖고 그냥 곧바로 온다든지 아니면 케이블로 다 깔려갖고 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가 그냥 한번 빵 쏘면 이 레이저 이 빔 가듯이 이렇게 직선으로 딱 가는 게 아니라 반사를 하면서 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을 향해서 전파를 빵 쏘면 그냥 쫙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땅에 반사해 갖고 온다. 그래서 지상파라고 하는데, 요즘은 지상파라는 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산업 전체에 보니까 방송산업 전체는 연평균 성장률이 약 8.1% 정도 된답니다. 근데 지역 방송은 거꾸로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여기 부산 KBS, 부산 MBC, 여기가 저희가 뭐죠? KNN 뭐 이런 방송들이 이제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케이블이나 이건 아니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역은 그냥 여기다 지역 방송하고 한 이름으로 묶여져 있지만, KBS는 서울에 있는 KBS 외에 나머지는 다 지역 방송이죠. 그렇죠? 부산 KBS, 대구 KBS, 대전 KBS, 뭐 광주, 목포, 무슨 제주, 부산 MBC 뭐 마찬가지 다 그렇게. 더군다나 MBC는 원조가 부산 MBC입니다. 서울 MBC가 아시에요? 몰라요? MBC는 우리나라의 MBC의 원조가 부산 MBC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MBC가 서울로 뭐 이사를 갔다는 표현은 좀 애매하고, 뭐 뺏긴 겁니다. 뭐 뺏겨갖고 있는데 그렇게 한 건데, 부산 MBC는 언제 생겼냐면 1959년에 생겼어요. 1959년에 생겼는데, 그 4.19의 도화선이 됐던 보도, 그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 하고 나서 막 그 마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보도를 물론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은 아니에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로 했던 보도도 하고 그래서 아주 부산 MBC가 정통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부산 MBC 사람들을 보고 그 얘기 하면은, 몰라, 지금은 다 은퇴해갖고 아마 그 옛날 노인들이 별로 없겠죠. 근데 매우 자존심 상해요. 서울 MBC보다 우리가 왜 꿀려 그러고, 부산 MBC는 따로 우리
서울 MBC에서 독립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제가 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뭐 자신 있게, 근데 요즘은 아마 아닐 거예요. 자, 그런 걸 다 합하면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부산 MBC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MBC 계열사가 18개인가 되고, KBS가 21개인가 되고, SBS, 여기로 따지면 KNN 같은 것이 전국에 한 10개 정도 되니까 그것들을 다 합하는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된다면 굉장히 적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방금 전에 방송 얘기했으니까 방송 먼저 하도록 합시다. 자, 방송은 뭐가 있어야지 잘 만들어지냐면은 3M이 갖춰져야 돼요. 3M은 포스트잇 만드는 회사 뭐 해서 3M이라고 했는데 그 3M이 아니라 이 용어도 제가 만들어내는데 만들어 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럴듯해. 자, 첫째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물량을 투자해야만이 좋은 프로그램, 폼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왜 뭐 드라마 같은 거 한 번 하면 몇 억을 들였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맨파워. 자, 맨파워는 숫자로 많고 적고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유명인사냐 아니냐라는 문제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부산 KBS에서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인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는데 그 시간에 상대 방송에서 아주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사라든지 이런 친구 하나가 딱 출연해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냥 완전히 여기서 심혈을 기울인 프로 그냥 꽝 되고 말죠. 그죠? 자, 이런 게 맨파워. 그 맨파워에는 여러 가지 의미의 맨파워가 있어요. 기자라든지 PD라든지 이렇게 유능한 거를 의미하는 그런 맨파워도 있을 수 있겠고,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운동 스타라든지 스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그런 여러 가지. 요즘은 옛날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스타 PD 같은 사람은 연봉 몇십억씩 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그런 보도 보면 그래, 나도 신방과 나와갖고 그때 나보고 MBC PD 하라고 했었는데 괜히 잘난 체하고 점잖하게 그래도 교수를 해야지 하고 간 게 요즘 꽤 많이 후회를 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방송은 신문하고는 달리 기술이 굉장히 결정적이죠. 그죠? 좋은 카메라, 좋은 음향시설, 좋은 조명, 그 다음에 요즘은 좋은 카메라, 음향, 조명 정도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그죠? 요즘 어지간한 프로 같은 경우는 야, 저걸 어디 가서 찍었을까?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던 것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찍고, 그죠? 그 다음에 요즘은 드론 같은 장비가 나와갖고 촬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편하죠. 옛날에 산악 프로그램 같은 거 하잖아요. 왜 세계 테마기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거기 주인공 올라가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헉 하고 올라가는데 카메라맨은 그보다 더 빨리 올라가갖고 그 사람 헉헉거리고 올라가서 그거 찍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렇게 잘 안 해요. 요즘은 드론 같은 거 띄워가 그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카메라맨이 힘들어요. 옛날에 비해. 그게 머신. 그러니까 기술력이 받침이 돼야 돼요. 근데 지역의 경우는 보니까 세 가지가 다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돈도 없고,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누구 하나, 연예인 하나 와라. 그럼 여기 왔다. 한번 1시간짜리 프로 출연하려고 여기 한번, 1시간도 아니겠죠. 노래 한마디 하고 가려면 노래 두 곡 하려면은, 부산 KBS 같은 노래 두 곡 하려면은 서울에서 하루 종일 왔다가 하루 종일 가는 거고. 그렇다고 방송국에서는 출연료를 밖에서 행사할 때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주듯이 그렇게 안 줘요. 방송국에서는 정해진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한 50만 원 받자고 안 하죠. 그 시간에 차라리 딴 데 가는 게 훨씬 이익이 안 와. 그러니까 안 오니까 더 안 보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문은 그러면 어떤가? 신문은 방송에 비해서는 별로 큰 돈이 안 들어요. 왜? 그렇게 크게 기술적인 게 들어갈 게 별게 없으니까. 그죠? 요즘 신문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람하고 노트북, 컴퓨터 한 대 정도 하고만 있으면 신문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정확하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물론 지금 제가 좀 과장 얘기한 거지만. 그런데 신문은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읽으니까 별로 읽을 게 없다. 예를 들어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을 보면은 내가 부산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그 도움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돈을 번다. 아니면 뭐 정말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받아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큰 소리를 빵빵 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그걸 봤더니 사람들하고 뭐 대화를 하는데 내가 그냥 완전히 휘어잡고 사람들을 다 이끌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된다고 하면은 부산일보 국제신문을 보지 말라고 해도 보겠죠. 아니면 뭐 더 그보다 더 좀 작다고 볼 수 있는 연재신문을 보라고 볼 수 있던데 별로 그런 내용이 없는 거야. 부산 시민들,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품질의 위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잘 만들어도 가정까지 잘 도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문 배달 시장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죠. 우유하고 신문하고는 당연히 그냥 우리 집 앞에 갖다 이렇게 딱 넣어줘야 하는 것인 것처럼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그런지 걔들은 뭐 아무리 뉴욕타임스건 워싱턴 포스트건 이게 가판대에서 이렇게 되게 사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달러를 뭐 25센트, 50센트 이렇게 넣어야만이 신문이 똑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구독료 내면 그냥 우리 집으로 그냥 배달돼서 짝짝짝짝 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1000세대 정도 사는 단지에 A라고 하는 신문 보는 집이 달랑 2집 있다. 그러면 그 2집을 향해서 이 신문 들고 갈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그거는 지방신문도 아니고 지역신문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유수 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유수 신문 중에 하나인데 완전 메이저는 아닌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처럼 조중동처럼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은 아닌데 굉장히 하는 신문 중에 하나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니까 이제 교수니까 당시 신방과 교수니까 우리 신문을 좀 읽고 좀 평가를 좀 해주시오. 그래갖고 그러면 신문을 우리 집에 공짜로 잘 이제 배달을 해서 그래서 신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문하고 거기서 나오는 주간지하고. 근데 주간지는 우리 집으로 잘 오는데 신문은 읽고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 지났더니 전화가 왔어. 아유, 읽어보니까 어때요? 좀 괜찮아요? 뭐 바꿀 거 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못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주간지는 받았어요. 주간지는 받아서 그건 제가 잘 먹고. 그랬더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동네 전체에서 제가 그 당시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 때인데 달랑 독자가 나 하나래요. 그 신문에. 그것도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공짜 독자는 자기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15,000원이다 그러면 되게 배달하는 데서 뭐 6,000원, 8,000원 정도를 가져가고 7, 8,000원 가져가고 본사에다 한 7, 8,000원을 내고 이런 구조거든. 그러니까 아무 이익도 안 생기는 데를 아침마다 배달을 하니 그것도 달랑 한 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신문사에서 나하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일주일치씩을 모아갖고서 이제 주간지 보낼 때 같이 이제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편으로 받아보면 이미 다른 걸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야. 근데 이거를 한참 뒤에 한 사나흘 일주일 뒤에 이걸 받아보면은 이게 잘했다 못했다 평가한다는 게 매우 우습죠. 그죠? 그래서 몇 개월 하다가 내가 스스로 아이고 이게 서로 불편한 거니까 내가 주간지는 공짜로 보는 죄로 근데 열심히 모니터를 해갖고 얘기를 해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해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통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역신문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제법 유수의 모 신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신문사에 체면을 위해서 제가 이동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근데 그런 신문도 유통이 제대로 안 될진데 다른 신문들은 더 안 되죠. 그죠? 부산만 해도 지역신문이 비교적 잘 돼요.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두 체제로 온 지가 꽤 역사가 제법 있어갖고 한동안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도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지역신문은 뭐 제 손바닥 위에 알다시피 제가 잘 아는데 뭐 항도일보라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정리가 되고 지금 아마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양대 신문 체제로 가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매우 잘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강원도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가 상당히 지역신문들이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게 유통의 문제입니다. 자, 결정적인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우리가 왜 신문을 안 보냐, 왜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라고 하면은 믿을 수가 없다. 아까 제가 유튜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믿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꾸 얘기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거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옛날에는 우리가 사람하고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정보가 서로 다른 걸 갖고 옥신각신 하다가, 야,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 어느 신문에 나왔는데, 뭐 예를 들면 무슨 신문, 동아일보에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나? 그렇게 하고 그냥 탁 꼬리 내리고 말어. 그죠? 옛날에만 해도.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좀 뭐 제 말에 수긍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야, 막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동아일보니까 그랬겠지. 뭐 예를 들면 한겨레니까 그랬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내가 아는 정보보다도 더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신뢰의 위기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사실은 누가 만들었어요? 지네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기네가. 자, 자기네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자기네들도 다 신뢰를 받고 싶고 품잡고 싶고 하겠지. 신뢰가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원하겠어요? 뭐 우리 개인과 개인 간에도 내가 신용 없는 사람 소리 듣기 싫듯이 이건 아니겠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돈 벌기. 그렇습니다. 그 상업적 경쟁이 이제 가장 큰 이유고, 자, 상업적 경쟁의 구도로 택한 것이, 상업적으로 경쟁하는 건 좋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되고, 서로 경쟁해서 품질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죠? A라는 신문, B라는 신문, C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 아니면 꼭 신문뿐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방송도 있을 수 있고 뭐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쟁되는 것들하고 해서, 아니 도대체 조선일보를 안 보면은, 뭐 한겨레 신문을 안 보면은, 경향신문을 안 보고 뭐 동아일보를 안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을 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손쉬운 경쟁력을 택한 게 뭐냐면요, 이념적으로 치우치는 쪽에 선택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 성향의 독자들을 위해서 하는 신문, 진보 성향의 독자들을 위해서 하는 신문.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독자들을 위해서 하는 신문의 경우는 진보 성향의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만을 하고, 보수 성향의 독자들을 염두에 둔 신문은 보수 성향의 독자들이 한 것만 하고. 왜? 보수 성향에서 진보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쪽 독자들 다 잘려나갈까봐. 자, 독자뿐만이 아니라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사실 그건 액수로 따지면 별로 얼마 안 클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광고주들까지 이제 같이 나갈까봐. 사실은 신문에서 구독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0%인데도 많아요. 0%인데도. 아예 구독료라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데도. 자, 이제 물론 그건 뭐 좀 딴 얘기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쪽 편향적인 거를 좋아하는 독자들만을 열심히 붙잡다 보니까 이게 계속 상승작용을 하는 겁니다. 독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 알파하고 또 알파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분열적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 꼭 최근에 광화문 서초동 뭐 뿐만이 아니라 뭐 그동안 계속 그래왔던 거.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물론 뭐 정치인한테도 있고 여러 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언론한테도 매우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네들로서는 먹고 살기 위한 경쟁 속에 뛰어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언론이 왜 생겨나야 하느냐? 언론이 왜 생겨나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사회든지 언론적 기능, 그러니까 조선 왕조 같은 시대에도 너는 듣기 싫은 소리만 해라. 임금님한테 듣기 싫은 소리만 해라. 관리들이 잘못하는 것만 감시해라라고 하는 거를 제도적으로 아예 했단 말이에요. 절대 왕정 시대에도. 자, 그럴 만큼 언론이 이제 꼭 필요한 기능인데, 그 꼭 필요한 기능을 해야 할 언론들이, 왜 이런 지금 오늘날과 같은 지금 모든 미디어는 막 넘치고 말고 막 엄청나게 많은 시대에 왜 이렇게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근데 결국은 그것이 생존 경쟁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자기 제살 깎아먹기처럼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신뢰를 추락시켜갖고 오히려 더 떠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된 것이고, 그게 우리 사회로 보면 가장 큰 문제고, 우리 지역으로 본다면, 오늘의 주제인 자치분권으로 본다고 하면은 중앙언론은 자치분권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한도에는 그래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에 그대로 갖고 있어야만이 정치에서, 정당에서,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어쩌고저쩌고 움직여지는 것들이 중앙 중심으로 돌아가야만이 조선일보가 힘을 쓰고 한겨레신문이 힘을 쓰는 거지. 그걸 다 나눠줘 갖고 부산도 이만큼 갖고 있고 대전도 이만큼 갖고 있고 이렇게 갖고는 중앙 언론 자체도 별로 쓸당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같은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개개인이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분권합시다, 뭐 연제구청에서 하자, 뭐 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 힘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모으고 여론화하고 뭉치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접속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미디어라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개체의 역할을 언론들이 해야 된다. 자, 근데 그들이 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기에는 힘이 없어요. 돈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래서 지역 언론이 가장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영적인 위기, 경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고, 뭐 아닌 말로 기자들 봉급도 좀 적게 주고, 뭐 PD들 봉급도 좀 적게 주고 하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 자꾸 떠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읽을 거 없어, 볼 거 없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안 보고, 이런 악순환적 고리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나 분권이 실종되고, 근본적으로 따지면 분권이 안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한번 전문적인 얘기여서, 자, 요게 이제 선순환적 구도라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양질의 콘텐츠라고 하면 신문에 따지면 기사, 방송으로 따지면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이것들이 지역 언론 전체에 부산일보 읽으니까, 부산 KBS 보니까, 부산 MBC, KNN 뭐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아니면 뉴스를 들었더니 굉장히 유익하고, 뭐 그거 봤더니 우리 사업하는데, 우리 집 내가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것들이 지역 주민들 쪽에서 싹 트야 돼요. 뭐 부산일보 국제신문 봤더니 거기 나온 정보를 갖고 내가 뭘 했더니 제대로 내 친구 그런 거 안 보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도움이 됐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것이 뭘로 이어지냐면 독자 및 시청자 증가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뭐 신문의 경우는 독자일 거고 방송의 경우는 시청자 증가로 이어지면 당연히 구독료도 늘 뿐 아니라,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것만 가장 결정적인 건 광고료입니다. 광고료가 하고, 그러면 재정이 더 안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재정이 안정되면은 제일 좋은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맨파워, 그 다음에 뭐 방송의 경우는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좋은 걸로 충당시킬 수 있고, 그러면은 다시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선순환적 구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든 어디선가가 이제 이게 여기가 되던 뭐 하나가 지금 끊어져야만 이게 잘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못 만드니까 외면당하니까 돈이 없고, 아니 수입이 없으니까 또 안 되고, 이런 악순환적 구조.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따진다고 하면은 별로 읽을 것이 없으니까 안 보다 보니까 돈이 없고, 돈이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런 악순환적 구도를 어딘가를 한번 끊어야 돼요. 끊어서 이렇게 선순환적 구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그들만의 힘 갖고는 좀 어렵고, 그들만의 힘 갖고는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겠죠. 그죠? 할 수 있으면 진작 했을 텐데, 그게 어려운 거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앙집권적 구조 문제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부산 살면서 부산에 관한 소식을 모르고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야. 태풍 정도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태풍 언제 온다더라, 부산 앞바다로 가냐, 전라도 쪽으로 가냐, 뭐 이거 정도만 관심 가지고 사는 거 정도로만 하면 별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부산일보, 부산 KBS, 부산 MBC 볼 필요 없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지역에 우리 연제구청 혹은 부산시청과 같은 그런 걸 비롯해서 지역의 정치권, 경제권, 문화권,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자체도 언론이 지역 분권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파트너다.
저들도 같이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서 그들이 우리가 못했던 거,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잘 해줄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가 기대하는 자치분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